어제 저희는 BBT 877 탑라인 데이터를 받고 바로 공시를 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주주 여러분들께서 공시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궁금함들과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긴급 IR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슬라이드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공통적인 질문들을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계 분석에 포함된 환자 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분석군, 영어로는 Full Analysis Set, FAS는 시험약군 64명, 그리고 위약군 65명에서 총 129명입니다. 이 전체 분석군은 본 임상에 이미 배정된 환자 총수를 의미합니다. 이 환자들 중에 임상기간 약물 투여를 완료한 사람이 있고 혹은 중도의 투약을 중단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석군 129명 중에서 24주까지 약물 투여를 마치고 강제 폐활량 측정을 하여 24주 분석에 포함된 환자 수는 116명입니다. 시험약군 57명과 위약군 59명입니다. 당사가 전에 IR을 할 때 분석했던 숫자입니다. 전체 분석군과 24주 분석군과의 차이는 13명이고 이 중 임상 진행 중에 이 폐활량 측정이 누락되었거나 혹은 그 외에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발생해서 최종 분석에서 빠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R에 나간 전체 분석군 129명 중에 24주 분석이 포함된 사람은 116명임을 확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간 예측과 어제 받은 탑라인 데이터와의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질문을 말씀드리면 그간 IR에서 24주차 측정을 완료한 116명의 전체 평균치, 즉 위약군과 시험약군을 모두 포함하는 평균치가 마이너스 47.7로 제시를 하였었습니다. 이번 공시에서는 위약군 수치 마이너스 50.2, 시험약군 수치 마이너스 75.7의 평균을 기존 제시한 수치보다 큰 마이너스 63입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어떠한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번에 탑라인 결과에 제시된 수치는 통계적 처리 방식의 하나인 반복 측정 혼합 모델, 줄여서 MMRM이라고 하겠습니다. MMR이라는 통계 처리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값입니다. 이 모델은 실측한 FVC 값에다가 베이스라인에서의 FVC의 차이, 그리고 성별, 연령 등을 공별량으로 해서 투여군, 방문수, 배경약제 유무,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의 쌍방향 혹은 삼방향 상호작용까지를 고려를 한 굉장히 복잡한 통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간 IR에서는 실측 FVC에 대한 단순 평균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MMRM을 돌리려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고 동시에 누가 위약군인지 누가 약물군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시에 통해서 제시된 수치는 바로 MMRM 모델을 통해서 통계 처리된 최소 제곱 평균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IR 했을 때의 수치와 이번에 나온 수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임상시험에서는 통계적 모델링을 통한 단순 평균에 비해 상당히 좀 복잡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기저 상태, 시험약 투여 이후의 상태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치료군 간 불균형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모델링에 포함된 인자 중에서 치료군 간의 불균형이 심하거나 측정치 누락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변화량을 보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 평균에 비해 변화량을 더 크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치료군 간의 보다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계 처리 기법상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절대값의 크고 작음보다 두 군, 이번에는 저희는 위약군과 시험약군군이 되겠습니다. 두 군의 경향성과
P값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이 생물 통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위약군에 관한 것입니다. 위약군의 24주 FVC 평균, 방식은 MMRM에 의한 최소 제곱 평균입니다. 값이 마이너스 50.2로 다른 임상시험, 즉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에서 보여주었던 위약군들의 값보다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즉 위약군에서의 폐활량의 감소폭이 상당히 작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으로 추정되는지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당사의 임상 이상에서 임상 시작 시점 대비 24주 차에서 위약군의 FVC 변화 차이가 작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임상시험이 동물시험과 달리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받고 그 변수들이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데 아쉽게도 동물들은 상당한 정도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환자들은 저희가 병원에 방문하는 그 정도 내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사실 임상군마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임상과의 결과를 차이를 보일 때 어떤 원인인지를 추정하기는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제 받은 데이터는 탑라인 데이터이고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추가 자료들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세 추가 자료들을 분석을 한 이후에 이번 임상에서의 위약군에서의 폐활량 변화가 왜 이렇게 좀 작은지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여러분들과 추후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온 질문들은 이 시험약군과 위약군의 비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4주차 시험약군에서의 평균 마이너스 75와 위약군에서의 평균 50.2를 비교해 볼 때 강제 폐활량의 감소가 오히려 시험약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사의 예상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입니다. 임상시험에 포함된 환자들의 모든 면을 통제하여 진행할 수 없는 임상시험의 특성상 어떤 변수로 인해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가설을 수립하고 설명하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모든 종류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이 바뀌는 등 임상 운영상의 위험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저희는 이 부분도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회사 측의 향후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저희가 탑라인을 받았고 그 탑라인 데이터를 공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라인과 추가적인 데이터, 그 추가적인 데이터에는 임상에 포함된 환자들의 혈액 분석, 그리고 바이오마커 분석, 고해상도, CT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까지를 다 종합을 해서 이번 탑라인 데이터를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받지 못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받은 이후에 세부 사항들을 충분히 확인해서 그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깊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탑라인 데이터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봐야 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 프로파일로 볼 때는 오토택신 저해제가 가질지 모른다라고 여러 가지 논문에서 나온 것들이 없는 상태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선은 특발성 폐렴증의 임상 이상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을 충분히 숙고를 하면서 동시에 특발성 폐렴증 이외에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을 열어놓겠습니다.
모든 관심이 BBT877에 가 있지만 저희 회사에는 BBT207, BBT301 그리고 BBT401과 같은 다른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BBT207이 EGFR 저해제로 4세대 항암제로 용량 상승 시험에서 다수의 PR을 보여주고 있는 등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7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필요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탑라인 데이터 발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주신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회사가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